한국의 부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 형태는 뭐 삼성이나 현대나 뭐 LG나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재벌 회사들이죠. 근데 이 회사들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오너들은 돈이 없으세요. 안 믿어지시죠? 돈이 없어요. 주식밖에 없어요. 그게 아까 오하드 씨가 설명한 세모 삼각형에서 전략적 자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삼성 패밀리는 삼성그룹 주식을 지키기도 바빠요. 현대 패밀리, 현대그룹 주식 지키기도 바빠요.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집어넣어도 지분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지배구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면, 소위 재벌 2세, 3세로 넘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부모님 주식을 상속을 받으면 우리나라는 경영권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65%, 65%의 상속 증여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주식을 30%를 물려받으면 그중에 65%는 팔아서 현찰로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려면 65%의 세금만큼 돈을 갖고 있든가, 아니면 받은 거에 65%만큼 줄어든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부자들, 재벌회사들, 그 일가분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물론 돈이 많으시지만 상당히 많은 재산은 지분을 유지하는데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른 주식을 하고 뭐 달러를 사고 뭐 S&P 500을 사고 그럴 만한 여유가 별로 없으세요, 솔직히. 두 번째 형태의 부자들은요, 한 중간 그룹 정도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노력을 해서 뭐 한 매출 뭐 1조에서 5조 정도, 연간 이익 뭐 한 3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그러면서 자기가 꽤 돈을 많이 모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상장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또는 상장이 돼 있더라도 자기 지분이 굉장히 많아요. 회사가 아직 작아요. 회사 총 그 시가총액이 뭐 1조, 뭐 2조 이렇게밖에 안 되는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아직 작아서 회사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런 분들은 여유 자금이 좀 있으세요. 사실은 이런 분들은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뭐 이런 회사들은 사실 가업 승계에 대해서 사회적 비난이 많지만 이분들은 가업을 승계를 해야 되는 걸 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회사를 팔아서 딴짓을 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사실 아들이 공부하라고 미국, 영국에 유학 보냈더니 거기서 요리 배우는 애들도 있고 패션 배우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돌아와서는 아버지 회사 제조업 하기 싫어요. 아버지 그거 팔아서 돈 주시면 강남에 빌딩 하나 사주시면 거기서 저 식당 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패션업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분들은 회사를 팔아야 돼요. 팔고 세금 내고 돈을 조금이라도 이제 아들한테 주고 아들, 딸한테 주고 남는 돈은 운영을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디다 투자를 할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세 번째 형태의 부자들은 그냥 성실하게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열심히 부동산 투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돈을 뭐 한 50억에서 1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모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사실은 고민해야 될 회사도 없어요. 회사 끝나고 사회생활 끝나면 갖고 있는 거는 돈이에요. 그럼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부자를 제가 지금 세 가지 카테고리로 넣어놨는데, 첫 번째 부자는 돈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두 번째 클래스, 세 번째 클래스 부자들은 우리 주제에 관심을 사실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오하드 씨가 이렇게 그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제가 꼭 한번 그 설명한 측면의 뒤를 살짝 뒤집어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타워팰리스 사시는 분들, 중견기업의 오너들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밖에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 거의 없어요. 놀랍게도. 외국 사람들 같으면 런던에도 집 하나 사놓고 미국 뉴욕에도 집 하나 사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전통적으로 아마도 이건 옛날서부터 있던 외환관리법의 유산일지도 몰라요. 돈을 해외에 투자를 하고 해외에 갖고 나가면은 조국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한다는 생각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재산을 한국에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돈을 밖에 가지고 나가서 외국의 부동산을 사든가 해외 투자를 하면은 국세청에서도 이상한 일 아니야? 하고 쳐다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국에 갖고 계세요. 그러면 내 재산이 100% 한국에 있고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도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저희 얘기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투자를 한국과 상관없이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눈을 넓히셔야 돼요. 글로벌 퍼스펙티브로 넓히셔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 쭉 보면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이 움직인 것보다 글로벌 주식 시장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어요. 지난 10년, 지난 30년, 지난 100년. 이건 팩트예요, 이거는. 그러면 내가 한국의 부자로서 나는 운명적으로 모든 재산을 한국에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선택이세요. 그건 나쁘다고 얘기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자로서 내가 열심히 벌은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한번 아주 스마트하게 나도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시면 그때서부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공부를 하시려면 이제 팩트를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오하드 씨가 보여주신 그래프에 보면 와인을 산다든지 뭐 금을 산다든지 뭐 한국 주식을 산다든지 강남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10년, 30년, 50년, 100년 이런 롱텀으로 보면 글로벌 주식을 산 것만보다 못하다. 최소한 과거에는 그랬다. 그럼 앞으로 어떨 것인가?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불과 10년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회사였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세계적인 조류를 잘 타고 정말 창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서 기업 경영을 굉장히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 회사는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영국, 미국 즐비한 거예요. 이 회사 주식을 사갖고 계셔야죠. 스마트한 인베스터가 되려면. 나는 이번에 개포동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용산이 낫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는 한국 내에서 보시는 거지만 아주 롱텀으로 보면 글로벌 분산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였다. 이제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우리나라 그 부자분들이 자기가 스마트한 인베스터가 되고 싶으면 일단 눈을 글로벌로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Also, from your perspective, the Koreans around you, where do you see that there are pitfalls in trying to execute this on their own? Where do they start to need a family office to work with them? 국내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 이제 동학개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동학개미가 요즘에 서학개미가 됐어요. 해외 주식 투자 직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밤 2시, 3시까지 스크린 보고서 주식 주문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미국 주식은 대표되는 종목이 뭐 한 10개, 20개 정도 이렇게 있어서 이 주식에 올라타는 게 그렇게 두려운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국내 투자자들, 특히 개인들이 해외 투자에 눈을 떴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돈에 얼마를 주식을 할 거냐 하는 거는 롱텀으로 보면은 뭐 다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미디엄 텀으로 보면은 내가 이 돈의 반을 까먹어도 눈물이 나지 않을 정도의 규모, 그 정도가 적절한 규모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인덱스를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한테 투자 자문을 받을 것이냐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증권사 사장을 하면서 제가 본 그 나쁜 관행 중에 하나가 증권사 직원들은 손님이 돈을 벌든 간에
매매 회전율이 높은 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실적은 매매 수수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팬시하고 약간은 유행성이 있고 약간은 유동성이 많은 주식을 추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자기가 증권회사 직원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뜨는 종목, 테마 종목 이런 데 승부를 걸기보다는 저는 인덱스 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ETF 인덱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요. 바이오 인덱스, IT 인덱스, 팡 인덱스 해갖고 굉장히 여러 가지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ETF나 인덱스가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돈이 많아서 내가 한 1,000만 불, 3천만 불, 5천만 불 이런 정도의 돈을 굴려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걸 어디다 투자할까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정도 규모가 돈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수수료를 내시고 이런 저희 같은 멀티 패밀리 오피스에다 맡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니면 국내 증권사에 믿을 만한 그 브로커가 있으면 믿을 만한 브로커의 자문을 받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돈이 그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면 그냥 안심하고 ETF나 인덱스에 투자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Thank you. The World Knowledge Forum,